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3월 5일 목요일 4시 발표 확진자 현황. 지금까지 확진자는 6,088명, 완치는 88명,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37명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 확진자 현황 말씀드리는데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속상해서 피하고 싶어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확진자 현황 이렇게 들을 때마다 한 번씩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감사함 갖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응원하고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기자, 이런 의지도 다져봅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힘을 내서 물리칩시다. 아자. 우리 의료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방호복이 그렇게 무겁답니다. 한번 입을 때 벌써 땀으로 샤워를 한다는데 그런 무거운 방호복 입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나서서 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섰는데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 입대를 미루고 코로나19에 자원봉사에 나선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갓 졸업한 새내기 간호사, 대한민국의 미래 기특한 청년, 우리의 영웅 같은 정민균 간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몇 살이세요? 24살이요. 24살에 놀기도 바쁜데 노느라고 정신도 없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나이를 더 먹었는데 존경을 표합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셨습니까? 네네. 언제 졸업하셨어요? 올해 졸업했습니다. 네,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 간호사입니까? 그냥 옛날부터 간호사가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간호사 누나들은 멋졌는데, 네, 간호사 남자분들, 저도 병원 생활 많이 해봐서 아는데 남자 간호사분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서 더 잘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입대를 앞두고 계셨어요? 네, 원래 4월 입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간호사 분들이 모자라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포항 봉사를 위해서 일단 7월로 미뤄놨어요. 네, 자원봉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이유는 뭔가요? 군대 가기 전에 조금 더 보람된 시간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제 주변에서 권유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의 권유요? 부모님 걱정 안 하셨어요? 부모님 걱정도 하시긴 했는데 일단 가서 패키지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일단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훌륭하시네요. 안 무서웠어요? 코로나19는 의료진도 접해보지 않아서 의료진들도 의사들도 전문가들도 다 무서워했거든요. 안 무서우셨어요? 무섭긴 했는데 일단 일선에서 먼저 노력하고 계시는 간호사 분들도 많았으니까 뭐 그분들 믿고 저는 간 거죠. 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은 숙소에 있어요. 아니, 지금 지역이 어디예요? 포항의료원이요. 포항의료원에서. 거기서 어떤 일 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선별 진료소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을 받고 온 환자분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케어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아직 며칠 안 된 신규라 가지고 네. 이제 주변 선생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특정 어떠한 일을 합니까? 좀 약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확진 받은 분들이 이제 입원을 하시면, 네. 저희가 이제 그분들에 대한 뭐 약 같은 거 준비하고 이제 PCR이라고 네. 환자분들 코로나19
그 항체 검사를 해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한 검사도 도와드리고, 이제 음압 병실이라서 격리된 상황이니까 네. 이제 환자분들에게 오는 택배나 그런 물건들 전달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네. 의료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습니까? 의료 봉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되게 네, 지금 어린 아이들부터 되게 어르신들까지 이제 되게 냉각된 상황에서 서로 이제 격리된 채로 갑갑한 생활을 하고 계신데, 네. 그 간호사분들이나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되게 그 진료나 이제 간호를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거 전해 주시는 거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네. 실제로 의료 봉사활동을 하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어떤 게 가장 또 필요하고요? 물품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뉴스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실질적으로는 다 모자라긴 하죠. 다 모자라긴 한데 주변에서 되게 많이 네. 도움을 주고 계세요. 네. 그 수술복도 모자라다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막 보내주시기도 하고. 수술복 모자라고요? 그리고요? 네, 방호복도 이제 한 벌에 6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번 입으면 그걸 이제 30분에서 저희는 일단 최대한 짧게 들어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30분에서 2시간 동안 이제 한 번 입게 되니까. 예. 그거 방호복도 많이 모자라고 좀 그럽니다. 네. 그리고요. 또 뭐가 모자랍니까? 일단 인력도 많이 모자라긴 하죠. 네, 그렇습니까? 인력도요. 네. 또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는 네.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낼게. 아니요. 네. 유현숙님, 저런 청년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아요. 반짝이는 젊음에 찬사와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심이 들립니다. 저기 그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활동자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되게 대단하시다, 멋지다. 네. 되게 이 코로나19가 급진적으로 퍼지면서 되게 당신들도 되게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울 텐데 네. 되게 체계를 잘 잡고 되게 잘 잡아가고 있고,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몇 명 있어요. 네. 네, 그 친구들도 이제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험이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의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죠. 네. 구름님이 교대자가 필요하겠죠 하면서 저를 지목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료는 잘 모릅니다. 네. 그건 양해하시죠? 7294님, 여기는 포항입니다. 울 안에도 간호사입니다. 모든 의료진 분들 너무 고생하십니다. 힘냅시다. 네, 힘내주십시오. 민균 씨. 감사합니다. 네. 민균 씨 같은 의료봉사활동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죠? 네,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죠. 네. 근데 혹시 악플 다는 사람도 있습니까? 신규가 가서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일단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지금 지원을 해놓은 상태고. 그렇죠. 네, 일단 빨리 업무를 배워서 네. 환자분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니까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네네. 3330님, 간호사 면허 선배로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후배님. 마음으론 가고 싶지만 딸린 식구들로 함께 하지 못하는 점 미안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배가 많습니다. 우리 민균 씨, 앞으로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벌써부터 훌륭한 간호사임에는 분명하지만. 내사에 좀 긍정적이고. 네.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존경과 경의를 그대에게 보냅니다. 정민균 간호사,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꼭 건강히 돌아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갈게요.
정한나 씨.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32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가 6,088명입니다. 신천지 외에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과 경남 창녕 동전 노래방에서 집단 발병이 확인돼 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에 이어 경산시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 전 과정을 관리해 내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인당 2장까지만 살 수 있게 제한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오보제로 판매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검찰 등으로 구성된 정보합동조사단이 경기도 가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서 신도 명단 등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에서 확진자가 3,000명 이상, 사망자가 100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도 오늘 답신을 보냈습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내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설명회를 열어 우리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과도한 입국 금지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당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6799님) 어려운 순간에 인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아름다운 손길에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민균 간호사님 멋지십니다. 정말 멋지죠. 청년인데 24살인데 24살 때 저를 반성하고 정민균 씨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김윤태님 대구입니다. 종일 집에 있다가 동네 산책 나왔네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이 산책이 굉장히 소중한 산책인데 작은 연못에 오리들이 노는 모습이 정겹네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봄 꽃놀이 가고 싶네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거예요. 대구에 계신 분들 특별히 힘내주십시오. 경북에 있는 분들 힘내주십시오. 3232님 주위원장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 주위원장님 이건 좀 이상하다. 그렇죠? 좋은 정보 도움됩니다. 코로나19가 심한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알바를 하고 지냈는데 모든 게 올 수도 없대요. 칩거 중입니다. 코로나19 바람에 결혼을 앞둔 딸에 출퇴근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바람에 주 기자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힘내라 대구 경북 화이팅. 네 힘내주십시오. 따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2405님 컨설팅하는 프리랜서예요. 기약 없이 일정이 미뤄진 덕에 매일 청취하고 있어요. 저에겐 한시적인 기본소득 정말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 많습니다. 사실 논의가 필요합니다. 2848님 주 기자님 최고. 뉴스 공장은 재미없고요. 재미없는 뉴스 공장 인수합병하고 김어준 씨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시키세요. 네, 그러고 싶은데요. 이분은 병균에 이 질병에 강합니다. 그래서 잘 안 아파요. 그래서 꿋꿋이 하는데 좀 생긴 거는 좀 지저분하지만 또 들을 것도 있으니까 그냥 조금 하라고 하세요. 라이브 들으시고 아닌 밤중에 주진우 듣고 하실 일 없는 사람들은 가끔 뉴스 공장도 들으라고 하죠. 거기까지는 봐줍시다. 우리가. 9907님 30분짜리 요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들과 따라하고 있습니다. 6살 막내가 잘 안 된다고 짜증을 내서 달래며 하려니 진이 빠지네요. 이것저것 몇 끼를 챙기니 부식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저것 몇 끼를 챙기는 이때가 또 행복한 거고요. 같이 요가를 하는 이런 시간이 나중에는 행복했다. 이런 생각 금방 드실 겁니다. 금방 그때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의 수다로 가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요 코너, 이 비상시국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이요. 오늘 안 들으면 후회하십니다.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비대위 기자실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대위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 오늘의 미디어 전문가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요새는 어떤 취재로 바쁘십니까? 요새 방송통신위원회 출입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달이 또 TV조선 채널A 또 재승인 시점이라 네, 거기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철훈 기자가 오늘 준비해 온 소식은 조선일보 100주년 기념 특집 기사입니다. 이 내용, 특집 기사를 썼는데 이 내용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일단 분량을 줄였는데 원고지로 한 72매 정도 나왔고요. 아, 네.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조선일보랑 TV조선 담당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힘드셨겠다, 그때. 거기 가면 어때요? 소송이 날아오더라고요. 네, 예. 바로요. 예, 그래서 TV조선 형사고소 당했고요. 예. 예. 조선일보 주변에 가면요 공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뉴욕타임스가 조선일보 건물을 이렇게 빌려 쓰고 있어가지고 가끔 들리게 되는데 거기서 저를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간첩 보듯이 해가지고요. 제가 사람들이 너무 저를 보고 놀래서 그런데 아무튼 요 기사는 미디어오늘이 1995년에 창간을 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 조선일보를 감시를 해왔는데요. 네. 그 감시의 역사 25년을 좀 정리해 놓은 기사다. 그래서 저 혼자 쓴 기사가 아니라 미디어오늘이 쓴 기사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디어 오늘에 오늘 조선일보 100년을 집대성한 그 기사 굉장히 주옥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조선일보 내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면으로 보면요. 네. 조선일보는 광복 이전에는 일제, 이후에는 권위주의 정부, 그리고 북한의 세습 독재와 맞서 싸웠다. 이렇게 자평한 누구랑 대목이 싸웠다고요? 광복 이전에 일제하고 싸웠다고요? 예. 그런 적 없었는데. 그리고 권위주의하고 싸웠다고요? 예. 그런 권위주의 정부에 싸우지 예. 않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시대와 맞서고 시대를 이끌어온 100년이었다 이렇게 자평하면서 오늘은 이제 사설을 지금 조선일보가 쓴 말이죠. 진실을 수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일면에 사설을 내고 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꺼지지 않는 등불. 그러면 조선일보 100년 100개의 장면, 정철훈이 뽑은 100개의 장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조선일보 하면 저는 친일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현대사의 역사적인 순간마다 조선일보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특별히 어떨 때는 오보를 내서 역사의 물꼬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 방상훈 사장가 그 방가의 스토리가 진짜 주옥 같습니다. 밤의 대통령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나중에 나중에 특별히 북한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한 발 앞섭니다. 근데 한 발 앞섰는데 굉장한 오보로 큰 사고를 냈습니다. 요즘에 조선일보에 세계적 오보가 있었는데 김일성 네. 사망설 네. 그리고 현성월 총살설. 네. 네. 정정보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조선일보가 지면에서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현성월 총살설이요? 예, 현성월과 김일성 사망 오보에 대해서 바로 잡는다고 100년 만에. 100년 만에요? 예. 네. 놀랍네요.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 반응이 네. 다음번 정정 보도는 이제 100년 뒤를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정정 보도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했다. 이거 참 놀랍네요. 자, 조선일보 100년 100개의 장면 바로 만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방응모 씨가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고요. 네. 원래 조선일보는 이제 1920년에 창간이 되는데 방응모 씨는 1933년에 조선일보를 인수를 합니다. 네.
이 갑자기 금광을 발견해서 벼락부자가 되셨는데 네. 이분이 원래 또 동아일보 지국장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동아일보 지국장 시절에 조선일보로부터 좀 수무를 받은 게 있어서 10년 뒤에 두고 보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조선일보를 인수해서 동아일보와의 어떤 지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어떤 친일 행각을 또 여지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친일파 방응모. 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방일영, 방우영, 방상훈이 방응모의 그 풍모, 방응모의 그 인격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1933년 12월 24일자 사설 이 네. 사설을 꼽으셨는데 굉장히 내용이 놀랐습니다. 일본 황태자 탄생에 맞춰서 사설을 썼는데요. 네. 황태자 전하께 없어 건전하게 자라셔서 이 후일의 일본을 세계 문화 평화에 따라 인류의 행복을 위해 큰 공헌을 하는 큰 힘이 되도록 하는 영주가 되시길 바란다. 뭐 축원을 올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썼는데 이렇게 예. 이거 친일 신문인데 예. 일제와 싸웠다고 오늘 이렇게 기사를 쓰세요. 이거 좀 아니잖아요. 좀 부끄럽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윤봉길 의사의 폭탄 추적 사건이 있었던 네. 그 1932년 5월 8일자에서는 이 사건을 흉행이다라고 흉한 행동.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조선일보께서. 예, 그리고 1937년 1월 1일 일면에서 이제 일왕 부부의 사진을 굉장히 크게 실는데요. 그렇죠. 1940년에 폐가 날 때까지 매년 이제 1월 1일에는 일왕 부부의 사진을 싣고 이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친일 행각, 조선일보의 친일 행각은 진짜 많고 넓고 크고 많습니다. 네. 사설이 뭐 히로이 생일마다 사설을 쓰셨어요? 네, 뭐 사설도 많이 쓰셨는데요. 네. 1939년 4월 29일자 보면 이제 생일을 맞아서 일왕 이토히로의 생일을 맞아서 이제 생일 축하문을 쓰면서 일왕을 지존이라고 표현을 하고 히로이토가 지존입니다. 이 그리고 세상에. 예. 충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극충극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충성도 아니고 극충극성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부끄럽다. 그런데 일제와 맞서 싸웠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예. 6.25 때 조선일보는 어땠습니까? 요게 좀 논란이 되는 대목인데요. 1950년 6월 28일에 조선일보가 호회를 내는데요. 6.25 다음 날 6월 28일입니다.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그리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이제 호회에 적혀 있었습니다. 네, 냈습니다. 조선일보 이 부분과 호회를 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조선일보 쪽에서는 우리는 호회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인민군이 조선일보에 남겨진 시설을 이용해 만든 선전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런 호회가 나왔는데 자기네들은 모르고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예. 그 윤전기를 돌리고 침탈당한 것이다. 해서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예.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진실은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세요. 네, 조선일보가 네. 5.16 쿠데타를 또 극찬하고 나서죠. 예, 5.16 쿠데타 당시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향할 바를 몰라 방황하던 대다수 국민에게 극히 축복스러운 일이다. 쿠데타가요. 예, 그러면서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방황할 뻔하던 대다수 예. 국민에게 극히 축복스러운 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자가 씁니까? 계속해서 조선일보는 박정희 정권을 계속 숭배하죠. 칭찬하죠. 아부하죠. 조선일보의 아부는 이어집니다. 예, 뭐 너무 많은데 어떤 것부터 할까요? 조선일보는 아부가 이어지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건 좀 건너뛸까요? 조선일보가 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갖게 됩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급보증 특혜를 줘서 그때는 돈을 빌리는 게 특별히 외화를 빌리는 게 굉장한 특혜였어요. 돈이 없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외화를 빌렸는데 박정희 정부가 외화를 빌려서 조선일보한테 줍니다.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코리아나 호텔을 짓게 되는데요. 지금 광화문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입니다. 예,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제 현금 한 푼 없이 당시 서울에서 가장 높은 호텔을 갖게 됐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광화문이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만 이렇게 11자로 약간 나옵니다. 그게 그것도 엄청난 특혜죠. 예, 뭐 이런 특혜를 받으니까 당연히 또 지면으로
보답을 보답하죠. 해야겠죠. 네. 1972년 10월 이제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해서 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조치로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신이 네, 독재가 예, 어떻게 유신과 독재를 이렇게 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아까 조선일보가 권위주의하고 싸웠다고요? 예. 아유 진짜 부끄러워 죽겠네요. 조선일보 이승복 어린이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68년 12월 11일자 기사인데요. 네. 승복 어린이가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자 이제 넘어왔던 공비들이 이승복 어린이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입을 찢은 다음에 돌로 내리쳐 죽였다 이런 보도입니다. 당시 이 보도가 조선일보에만 나와가지고 예. 뭐 가필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그 당시 중앙일보 기자였던 김진규 전 한국기자협회장은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 데스크였던 최아무개 씨가 가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필이요. 예, 이분이 이제 북에서 넘어온 분이었는데 굉장한 반공투사였다고 해요. 이 아니 사회부 데스크가. 가필을 했더라도 조선일보 사람이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가필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이렇게 동료 기자들한테 떠들고 다녔다라고 당시 중앙일보 기자가 주장했습니다. 최명섭님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조선일보가 친일의 역사도 있지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민족운동에 이바지한 면도 많습니다. 어찌 한 면만 봅니까? 민족운동에 이바지한 면도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어찌 한 면이 아니라 좀 지금 그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박정희 정부 비판하는 기사도 쓰고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기사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의 우리나라 미디어계의 가장 그 민한 기자입니다. 가장 정통한 기자가 지금 분석하는 조선일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면요. 네. 일단 조선일보가 일제시대 때 그 문맹률을 줄이기 위한 그 운동을 해요. 예. 글자를 알아야 된다. 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글자를 읽어야 신문을 보잖아요. 네.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민족지였다라는 뭐 주장도 있을 수는 있는데 조선일보가 1924년부터 33년에 방응모 씨가 인수하기 전까지는 약간 또 사회주의 논조를 띠고 있었어요. 네. 사회주의 그래서 기관지라는 또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박헌영 씨 같은 분들이 조선일보 기자였는데 그런 맥락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큰 간첩단 사건을 만들었을 때마다 조선일보는 맹활약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75년에 있었던 인혁당 사건입니다. 예, 인혁당 사건은 사법사상 최악의 암흑의 날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사형 확정 이후에 24시간도 안 돼서 처형이 이루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인데요. 예, 당시에 조선일보가 이 비상군법회의 관계자 말을 빌려서 이날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 아래 조국이 통일되길 바란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 네. 이런 식의 코멘트를 기사에 담았는데 훗날 사실 무근으로 이 부분도 밝혀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독재 그러니까 유신 그러니까 영구 집권을 꿈꿀 때 그때 조선일보는 이런 사설을 씁니다. 예,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잠재적 또는 현실적 위협이 우리에게 새 질서의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서거했을 때 조선일보는 슬펐겠네요. 예, 그 국장 당일에 이제 사설을 경어체로 썼는데요. 네. 보통 사설을 경어체로 쓰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까? 예,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 네. 우리 일이 지금 기자 생활하면서. 사라졌는데. 예. 근데 경어체로 사설을 쓰면서 대통령 각하 고위 가십시오 이렇게 고위 가십시오. 예, 네. 적었습니다. 예. 전두환 정권으로 신군부로 이렇게 정권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신군부를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시각은 어땠습니까? 저기 조선일보에서 특별히 그 인간 전두환 네. 특집 기사를 실었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기사인데요. 네. 80년 8월 23일자 3면 기사입니다. 한 면을 털어서 썼는데요.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사에 앞서 공 나보다 국가 앞세워. 네. 자신에게 엄격하고 책임 회피 안 해. 네.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네.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 시절엔 축구부 주장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실렸고요. 네. 이 기사가 나간 뒤에 4일 뒤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됩니다. 아이고, 네. 전두환 대통령한테 찬양을 일삼던 극충하시던 그 조선일보는 예. 노무현 대통령을 특별히 싫어하셨어요. 특별히. 예. 주간조선에서 포문을 열었었습니다. 예, 91년 10월 주간조선인데요. 국회의원 노무현의 재산이 상당하고 인권 변호사 활동은 과장됐으며 이 고급 요트를 즐기고 노사분규 중재 과정에서 노사 양쪽 모두의 돈을 받았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죠? 예, 그래서 법원이 이제 노무현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해서 조선일보에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냈는데요. 이 당시 2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급 요트라고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그 경주형 요트였는데 딩기라고 혼자서 타는 이런 작은 한 사람이 타는 그런 요트였어요. 호화 요트가 아니었고요. 조선일보는 밤의 대통령으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구가합니다. 밤의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많습니다. 예, 92년 10월에 이제 방일영 씨의 고희연이 있었는데 이때 스포츠조선 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낮의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분이 계셨지만 밤의 대통령은 오로지 회장님 한 분이셨다. 이 발언이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 방일영 회장을 되게 부러워했다.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 방일영 씨의 자서전을 보면요. 예. 나도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는 신문사 사장이나 해볼까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방일영 회장에 얘기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세가 대단했다는 건데요. 방일영 회장께서 또 기생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생들한테 엄청난 큰 손이셨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걸 부러워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한홍구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유경수 여사가 절대 그 대통령을 네. 그 방일영과 같이 있게 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네, 조선일보는 특별히 그 정치인을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한데요. 뭐 방씨 집안 사람들이 그 국보위원 그러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했고요. 예. 전두환 정권 시절. 예, 방우영 사장이 했습니다. 네, 서청원 의원도 조선일보 출신이죠. 예, 이분이 8선인데요. 굉장히 국회 오래 계셨는데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네. 뭐 광주 취재도 갔다 왔었고요. 80년에. 네. 그래서 상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신문사를 떠나고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조선일보를 늘 친정으로 생각했고 틈나는 대로 회장님과 사장님을 찾아뵀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악연이 있었는데 노무현 네. 대통령이 내가 검찰을 죽이려 했다면 2번은 갈아 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런 보도를 2004년에 냈어요. 네. 굉장히 큰 보도였는데요. 네. 굉장히 보도였는데 이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이게 오보였고요. 네. 1년 뒤에 확인 결과 발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정정 보도했습니다. 유시민 그 작가하고도 좀 악연이 있는데요. 안티조선운동 유시민 작가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근데 2001년에 안티조선 운동이 한창이었고 또 김대중 정부에서 조선일보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유시민 씨가 백분 토론을 진행하면서 편파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네. 사설을 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문고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방송 네. 중에. 확인해 봤더니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정정보도 및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 100대 장면. 이제 절반도 못 다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이제 진짜는 여기 시작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네, 충분히 못했는데. 조선일보가 저에 대한 기사도 많이 쓰는데요. 하나는 정봉주 의원이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주장하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 우리 그 낙검수 멤버들 김용민, 김어준, 주진우한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다. 미안하다. 그 말을 했다고 제가 어디에서 얘기했더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거짓말이라고. 참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 아픈데 조선일보가 그 저를 비판하는 걸 보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걸 또 여기서 남깁니다. 다음번에 진짜
진짜 중요한 내용은 다음 기자들의 수다에서 정철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목요일 퇴근 정체도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간선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먼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방화대교부터 지나는데 1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반포대교 부근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4차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한남대교부터 정체 심합니다. 이후로도 난지나들목까지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대전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판교 분기점 일대, 다시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뇌에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밥. 김갑수 문화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 지역대학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코로나19 이 비상시국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정말 봄이 왔는데도 봄이 온 것 같지 않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개강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경치 개강 안에서 교수님은 좀 좋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대학가가 비상입니다. 대학가는 비상이죠. 네. 네. 이 개강이 늦춰진 게 문제가 아니고 예. 개강 이후 원격 강의, 동영상 강의를 해야 해서 네. 그 준비를 다 갖춘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 대학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그 부하를 안고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하면 네. 저기 학생들 수업료는 좀 깎아줍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사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러죠. 뭐 그 비용이 들어가봤자 얼마 안 들어갈 텐데 이번에는 학생들한테 서비스하고 학교 측에서 네, 돈 많이 벌잖아요, 평소 때. 네. 김갑수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 원래 뭐 기질이 방콕인 편이어서 뭐 별로 차이는 없는데 원래 집에 자주 계세요? 어디를 안 가요. 네? 일하는 거 잠깐 가령 이렇게 방송 있으면 잠깐 나오는 거 외에는 이제 방에만 있는 사람인데 그 생활에 별 차이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더 많이 보게 된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좀 늘 그렇지만 좀 안타까워요. 뭐 잘하는 거 좀 있으면 잘하는 건 좀 잘하는 거 해도 돼요. 근데 언론이라고 다 그냥 까는 게 본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 방역에 대해서 옛날에는 한국 뉴스가 외신이라는 걸 인용하는 정도로만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네. 직접 번역되거나 해석된 걸 다 접할 수 있거든요. 지금 논문도 직접 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방역 태세라든지 여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네. 우리 언론들도 국민들 마음들을 이렇게 좀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잘하는 거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안타깝죠. 네. 비판을 위한 비판. 그냥 뭐든지 문제라고 그 그러니까.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김갑수 선생님 저렇게 말 좋아하시고 말 잘하시고 말하기 좋아하시는데 집에만 있다는 건 약간 의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와서 자꾸 수다 떠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우리가 선정한 책은 뭡니까? 네, 오늘은 작가 최은미의 장편 소설 9번째 파도입니다. 네. 최은미 작가는 단편을 주로 쓰던 작가인데요. 네, 단편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의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네. 상을 뭐, 많이 탔어요. 네. 지금 이 작품으로 젊은 대산문학상도 탔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를 높이 받은 거죠. 굉장히 유망한 작가입니다. 최은미 작가가 소도시 척추
네. 척주에서 벌어지는 주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유착관계, 사이비 종교, 그리고 사랑,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작품이 처음 실린 건 어떤 잡지에 문학동네. 네, 척주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저도 문학동네에서 척주로 읽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난 진행자들하고 수준이 많이 다르죠. 네. 아니 근데 요새 문예지 읽는 사람 아주 희귀동물이거든요. 네, 저는 놀랍다. 그리고 시집도 열심히 읽습니다. 네, 저기 기자로서도 희귀하잖아요. 그 척주 읽으시면 금방 아는데 삼척입니다. 네. 삼척을 배경으로 해서 소도시죠. 이 소도시에서 1911년 2011년 12년 요 무렵에 핵발전소를 둘러싼 논쟁, 논란, 주민 소환 이런 문제가 있었죠. 삼척 그 시장이 그렇죠. 갑자기 우리 동네에 원전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해가지고 네. 주민 소환 운동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네, 이 에너지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네. 네,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네. 삼척이 또 여러 문제들이 좀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 얽혀 있는 문제들이 여기 이 소설 척주에서 이 소설 9번째 파도에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흥미로웠던 건 요즘 방역 문제 관련해서 이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네. 대단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의 핵심적인 그 인물들이 보건소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입니다. 송이나라는 주인공의 그렇죠. 이 근무처가 이제 보건소. 이 척주시 보건소에서 주사로 근무하는 일이고 거기 이제 공익으로 온 친구와의 서상화. 러브라인이 있고 네. 그리고 원 애인인 국회의원 비서관과의 이제 뭐 이렇게 엮어지고 거기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이상한 신흥 종교가 네. 주민들에게 역할을 하는 것들로 얽히고 설키고 나가는 얘기죠. 네. 네. 지금 이 시대 상황하고 고스란히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요. 네. 되게 좀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미리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기도 네. 해요. 예. 이게 또 작가의 몫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독자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죠. 예. 우리, 지금 읽으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네. 여러 코드가 읽힙니다. 근데 우리 김갑수 선생님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시간이 뭐 본격 비평 시간은 아니어서 네.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권유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좀 고언을 좀 드렸으면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거의 모든 영역들이 이렇게 굉장히 성장하는 문화 영역에서는 이 국제시장에서도 팔리는 모습을 보여요. 예. 저는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예. 뭘 잘하면 프로고 못하면 아마추어가 아니라 그걸 팔아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프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소설가도 조금 그런 의미의 프로 정신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건데요. 네. 오늘 이 최은미 씨는 이미 아주 탑 베스트 작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고 누가 읽어봐도 문장력, 구성력 그러니까 훌륭한 작가인 게 맞는데 네. 첫 문장에서 그 문장을 이끌고 가는데 드리블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게으른 작가가 있을 수 있나? 아마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작품이 안 나온다고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사건적 맥락으로 독자를 긴장시켜서 이걸 계속 읽어야지라는 게 120페이지가 넘어서야 나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밑밥을 깐다 그러죠. 이 등장한 인물들의 배경 상황들, 이 지역에 대한 상황 설정들이 길게 이어집니다. 네, 디테일이. 보건소가 이제 거기서 펼쳐지는데 보건소 나오려고 한 2-3페이지를 계속 가야 됩니다. 시냇물을, 개울을 따라서 바닷가 걸어서 해변도로 지나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장인가 첫 장 자체가 송이나의 이제 기본적인 생활 세팅. 네. 두 번째 장 전체가 그러니까 그 원 애인이었던 사람의 생활 세팅. 이게 와, 그러니까 누구랑 이게 내가 최은미 씨가 높이 평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얘기할게요. 네. 지난주에 정유정 씨의 28을 소개하면서 제가 극찬을 했는데 네. 이거는 한 서너 페이지만 읽으면 이 사건적 흐름 때문에 넋을 빼놓고 그냥 막 달려가게 돼요. 예. 이 28이란 소설은. 네. 그러니까 최은미 씨 이 9번째 파도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을 쓰면 된다는 한국 문학계 특유의 나태함이 있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이걸 확 사로잡아서 많이 읽히고 많이 팔려야지라는 부채감,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책은 맞아.
그런데 다수의 독자를 확보하려면 이런 스토리 전개로 누가 숨을 참고 100여 페이지를 견딜까 그 아니 생각. 최은미 작가의 스타일인데 그걸 나태함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정말 다릅니다. 네네네. 그렇죠. 저는 생각이 다른데 예, 예. 뭐 작가들의 성향이나 뭐 특성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긴 호흡, 초반부의 긴 호흡이 저는 오히려 의미 있게 와닿아요. 네. 그 뒷부분이 훨씬 더 이 뭐랄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앞에 이 깔아놨던 것들이 다 몰려 나오잖아요. 그때 그 쾌감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긴 호흡의 소설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독자를 치고 나간 소설도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저는 이 최은미 작가의 9번째 파도를 만약에 드라마를 만든다면 KBS에서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말 본세님 정말 책 속으로 걸어가기 힘들었어요. 김갑수 승. 네. 동갑인 사람들이 있구나. 네, 특별히 남자 독자들은 조금 힘들어요. 좀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만나서 빨리 손잡고 빨리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상치 않은 사건이 먼저 던져지면서 흘러가야 되는데 완만한 묘사로 한 100여 페이지 끌고 가니까 숨이 막힌다는 얘기고. 아니 그래도 평론가가 작가 스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나태하다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근데 한국 작가들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라는 의미를 비평가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심오하거나 또는 뭐 어떤 시대 상황과 걸맞는 의미를 담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네. 먼저 읽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 네. 아무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한국 작가들 중에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을 치고 들어가는 이 파고드는 작가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의외로. 네. 근데 저는 최은미에게서 저는 다른 그 면모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서 야광선교했나? 그렇죠. 성도회. 네, 성도회. 성도회. 예, 이 사이비 종교 잘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핵발전소 문제, 네. 지역 갈등 문제, 보건소 문제, 뭐 네. 그리고 사랑 여기에 사이비 종교까지 잘 버무렸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유착 문제까지. 아, 네. 그 안에서의 갈등. 여기 사이비 종교가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문제예요. 여기 사이비는 부처님을 팔아먹는 사이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예수님이 참 고생한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소설 읽으면서 부처님도 곳곳에서 고생하시는구나. 네. 우리 약사열애상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절에 가면은 여기 약사열애상을 둘러싸고 정말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펼쳐지는데 안금자죠. 안금자를 중심으로 해서 약왕성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물로 약을 만들어 팔고 그리고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주고 좋은 일 많이 해요. 어디가 네. 비슷하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정치, 경제 다 연결이 돼서 네.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해 들어가는 거죠. 네. 사라지고. 네. 왜 이거는 김갑수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약해서 이렇게 사이비에 빠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크게 연구할 사항인 게 한국이 그 종교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예. 저는 뭐 사이비 이단 이런 걸 싫어해요. 다 같은 종교로 보이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도 네. 이게 그 약간 컬트 그러니까 이단 맞아요. 같은 게 나오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컬트가 나왔고요. 그 전에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이렇게 종교하고 깊숙이 연결돼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얘기. 유사 종교가 뭐 몇천 개가 된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이건 전문 연구자들이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 의견은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가 없이 못 견디는 존재들이다. 예.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의 자기 삶을 완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라도 뭔가 해요. 네. 근데 전통 사회에 자기를 묶어주던 이 뿌리 마을 공동체는 이제 사라져서 그 자리를 대신 기독교가 차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교세가 확 커졌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게 이제 신흥 종교들이죠. 예. 그래서 내 삶을 일단은 내가 가족도 있고 뭐 태어난 고향도 있고 친구도 있는지 모르지만 나라는 단독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으로 일단은 유지를 해야만 네. 어딘가에 내가 매이는 게 덜 할 텐데 우리는 교육과정이든 뭐든 하여간 어떤 집단에 자기 소속감을 느끼도록 강요하거나 그것을 권장하는 게 너무 강해요.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 확 끌리면 그쪽이 그렇게 커지는데 그 힘을 발휘하는 쪽이
강력한 게 종교 쪽인 것 같아요. 정 교수님, 우리는 주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좀 의지하고 기대는 좀 강하긴 누구한테 하죠. 결정해달라고 이렇게 의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 제일 잘못되는 존재가 부모예요. 부모요? 자식이 34인데도 걔 앞날 미래살이에 대해서 이리저리 관여하고 의견을 내고 명령까지 합니다. 네.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그것도 생각해요. 있고요. 저는 근대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은 대단히 인간이 합리적이고 대단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주술적인 세계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들의 어떤 그 정서에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인들이 불안과 공포를 자신의 의식하에 건널 수 있는 합리적인 능력들이 어떤 식으로 왜곡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공감해. 공포에 대한 원초적 이 두려움이 한국인들에게 유난히 더 강합니다. 역사적 체험 때문에 그게 아마 내부에 이렇게 쌓인 걸 텐데 공포를 조장해서 쉽게 또 영업을 하는 게 한국 종교들의 어떤 특징이고 말이죠. 파란 미래님, 문장력이 탄탄해서 그 맛으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거 정선태 승입니다. PP님, 소설 작법에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연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갑수 한편님, 이 지금 게시판에서 지금 그 작가님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런 스타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붙고 그렇습니까? 여기 이 코너는? 아니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작가로서 이 최은미 씨는 뛰어난 작가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근데 했던 강조 안 하셔도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들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민해 보자. 이 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미의 9번째 파도. 제목도 정말 게으른 제목이거든요. 파도가 밀려와서 기억이 안 남아. 이 9번째 파도 읽어보시면 왜 이 두 선생님들이 이 책을 지금 꼽았는지 왜 권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몇 페이지만 읽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책 선정하실까요? 우리 독자들하고 시청자들하고 청취자들하고 같이 책을 좀 읽어보죠. 이 시간에 주로 정선태 선생님이 선정을 하는데 네. 오늘은 그냥 제가 자임을 하고 네. 책을 하나 고를게요. 어떤 책이? 책 제목이 시국 관련된 거 말고 이렇게 어두운데 바이러스 말고요. 전 연애 소설가 너무 좋아요. 이것도 시국인데 네. 롯본기 김교수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어떤 주제입니까? 로에서 시옷이에요. 롯본기 김교수. 일본 도쿄에 있는 그 롯본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클럽이 많은데 약간 배경을 좀 얘기하자면 네. 일본의 유수한 방송사에서 네. 일본의 혐한 서적이 많으니까 한국에도 혐일 서적이 많겠거냐고 취재를 왔다가 네. 찾지를 못한 거예요. 없지요, 우리야. 우리는 혐일이 아니라 그냥 연구서 정도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그렇게 저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찾아낸 게 바로 이 롯본기 김 교수입니다. 롯본기 김 교수가 그러면 일본에 대한 네. 일본에 거주하는 교수였다 사업가로 변신한 어떤 지식인이 네. 일본 거주 체험을 통해서 일본이 어떤 건지를 규명했는데 네. 엄청나게 신랄해요. 네. 일본이란 사회 자체가 왜 퇴보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여러 나라랑 비교했을 때 일본이란 사람 자체가 이토록 문제가 많은지를 정말 처절할 정도로 썼는데. 선생님 음악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선생님은 말씀 좀 줄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네. 쏘리 롯본기 김 교수예요. 롯본기 김 교수. 우리 김갑수 평론가님의 추천 서적 우리 읽고 다음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김갑수 평론가님의 추천곡 제스퍼 완스의 더 헌터. 제니퍼군요. 죄송합니다. 제스퍼를 제가 좋아합니다. 제니퍼 완스의 더 헌터 들으면서 오늘 라이브 비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25년이었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많이 드릴게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 아닌 밤중 아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끝났다.